서양 문물이 처음 한국에 들어온 1876년, 선교사들이 성당과 신학교를 짓기 위해 서양의 건축 양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며 한국의 근대 건축이 시작됐다. 그동안 조선에선 보기 힘들었던 서양의 건축 문화를 수용하기 위해선 새로운 자재가 필요했는데 이때 활용되었던 것이 바로 벽돌이다. 중국은 굉장히 많이 사용했고 우리나라는 아주 조금 사용했고 일본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벽돌이 이 땅에 아주 보편적인 재료로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한국 건축의 큰 그림을 다르게 그리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중국에서 들여온 벽돌로 도시 곳곳에 건물이 세워지며 건축계가 활기를 띈 것도 잠시 청일 전쟁의 발발로 벽돌 수입은 중단되었다. 청일전쟁 이후 중국에서 벽돌 수입이 중단되면서 별도의 벽돌 공장을 선교사들이 먼저 세우기 시작을 했고요. 나중에 일본 탁지부에서도 벽돌 공장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벽돌들이 대량 생산된 시기는 1915년 전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벽돌이 굉장히 흔한 재료가 돼서 많이 사용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공장이 세워지며 벽돌의 대량 생산엔 성공했지만 우리나라의 건축 양식은 이 시기부터 침체기를 맞게 된다. 일본의 식민 정책 때문이었다. 근대 건축이 한국에 도입되는 과정에서 마침 한국이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일제 식민 지배자들은 근대화라는 이름 하에 우리의 전통 문화를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커다란 공백이 그 기간 동안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식민 지배가 시작된 이후에는 주로 식민 통치를 원활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 교통기관이라든지 학교 시설이라든지 관공서라든지 사무소 같은 건물들이 많이 지어졌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대 시기에 일본의 식민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본격적으로 전 세계가 공유했던 서양식 근대 건축 교육을 충분히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일본의 식민지 정책 하에서 서양의 근대 건축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근대화에 필요한 만큼의 기술력과 인력을 확보할 수 없었죠. 1945년 해방을 맞자 건축계는 그동안 단절되어 있었던 한국 전통 문화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리란 기대로 한껏 부풀었다. 하지만 조선의 병참 기지화로 비축되었던 자재가 바닥나고 북한에서 들여와야 할 건축자재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건축 산업엔 또다시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설상가상 건축 인력의 부족까지 겹치며 불황의 직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대학교의 건축학과를 설립했지만 1950년 6.25 전쟁이 발생하며 이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3년간의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 도시 재건의 가능성이 희박하기만 하던 이때 돌파구를 마련해 준 곳은 유엔이었다. 유엔 KRA의 재건 사업을 통해 건축 산업이 지원받게 된 것이다. 유엔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한국의 집들을 보니까 대부분 흙이나 나무로 지어졌네 라고 하는 걸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당시에 2차 세계대전 직후에 굉장히 많은 주택 문제가 심각했을 때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한테 흙벽돌 만드는 기계를 공급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흙벽돌 만드는 기계를 한국에 공급해주면은 이 사람들이 주거 문제 해결하는데 굉장히 요긴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거 흙벽돌 만드는 기계를 공급합니다. 주택 문제가 해결되리란 기대 속에서 흙벽돌 대량 생산에 나선 정부. 하지만 비가 내리는 날이면 벽돌이 무너져 내리기 일쑤였다. 북아프리카와 달리 습하고 온도 변화가 많은 날씨가 문제였던 것이다. 시멘트는 공장이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비싼 재료입니다. 흙벽돌을 사용하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렇지만 그걸로 지으면은 집에 내구성이 없어요. 무너져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고민한 결과 굉장히 많은 새로운 연구를 하게 되는데 흙벽돌을 사용하되 흙벽돌에다가 우리나라 전통적인 재료 중에 하나인 회를 섞어서 강성을 높이는 실험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회를 넣은 벽돌로 집을 지어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는 흙도 사용하지만 사실은 화강석이 지체에 널려 있잖아요.
화강석을 깨가지고 흙벽돌에 넣어가지고 강성을 높이는 실험을 합니다. 흑벽돌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체적인 벽돌 개발에 성공한 이후 1956년부터는 시멘트 블록을 사용한 국민주택이 탄생했다. 뿐만 아니라 유엔의 원조는 병원, 학교 등 기간 산업에 필요한 건물 재건으로도 이어졌는데 바로 이때가 한국 현대 건축의 태동기라 할 수 있다. 유네스코 빌딩이라든지 상업은행 본점이라든지 아니면 가톨릭 회관 같은 건물들, 이런 기능주의적 건물들이 50년대 후반의 특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 현대 건축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게 된 시점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아무래도 6.25 전쟁 직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의 원조로 지어진 현대 건축을 들 수가 있을 겁니다. 당시의 현대 건축들은 당대의 가장 최첨단의 건축 시공 기술과 디자인 어휘를 자랑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국가 재건이라는 물리적 상황 속에서 급박하게 성장한 한국의 건축계엔 자숙의 목소리도 있었다. 내적 성장의 필요성을 절감했던 것이다. 한국의 현대 건축이 딱히 발전하는 과정을 보면은 전후복구기의 자본의 성격이 뭐냐? 이건 원조 자본입니다. 외국에서 준 돈으로 지어요. 그 건물들은 당연히 우리가 설계한 것이 아니라 돈을 지원해주는 국가에서 설계했고 그 사람들의 기술력으로 지어진 겁니다. 전후에 많은 기반 시설들이 파괴됐고 주거를 대량으로 보급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 그 서양에서 수입한 시공 방식이라든지 디자인 방식을 채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기간이 상당히 진행이 됐고 그 과정에서 많은 근대 건축물들이 한국에 무분별하게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축가들이 일종의 그 반성이랄까요? 자각이 있었고요. 다행히 위기의 순간은 길지 않았다. 원조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연수를 다녀오거나 유학을 마친 젊은 건축인들이 속속 국내로 복귀하며 다양한 시도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건축가마다 활동 범위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렇게 한 방향으로는 이야기할 수 없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대체적으로 60년대 전까지 복구 사업과 서구의 근대 건축이 주로 도입되는 시기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60년대 이후에 많은 건축가들이 한국 전통 건축이 가지는 정체성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졌고 이것이 많은 작품 속에 반영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이 김승훈, 김중업 이 두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현대 건축을 이끌었던 1세대 건축가인 김중업과 김수근에겐 남다른 목표 의식이 있었다. 김중업은 세계적인 건축가인 르 꼬르비지에게 사사하며 한국 건축계의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으려 노력했고, 김수근은 무너진 조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도시 재건 사업에 누구보다 열정을 쏟았던 것이다. 두 분은 대단히 척박한 환경 속에서 상당히 좋은 교육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김수근 선생님께서는 동경에 가셔서 동경예와 대학교 대학원을 나오셨고 일본 건축가부터 큰 영향을 받으셨고요. 또 김중업 선생님께서는 파리에 있는 르꼬르비제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그분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런 교육과 어떤 활동 배경이 한국 건축계에서는 상당히 흔치 않은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들이 그 한국 건축에 데뷔할 당시부터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았고 또 그때부터 많은 작품들, 소위 그 높은 수준의 작품들을 설계를 하셨습니다. 그런 점들이 한국 건축계에 대단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로 보면 베낀 거 많잖아요. 높은 빌딩이지만 다 어디선가 본 듯한, 그렇죠? 근데 이거야말로 창조라는 게 뭐냐면 본 듯한 거를 잘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까지 없었던 거, 그렇죠? 없었던 것이 새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새로운 것을 만들었다는 얘기지. 척박했던 국내 건축계에 두 사람이 뿌려놓은 창의적 DNA는 여전히 한국의 건축이 경제를 견인하고 문화를 이끌어가는 주체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주춧돌이 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건축계의 건축적 수준을 높여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축을 지적 탐구의 대상으로 그렇게 바라보면서 도시나 사람들의 어떤 환경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그 고민을 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좋은 방향으로 이제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현대 건축학을 연구하고 돌아온 김중업 씨의 제1회 건축 작품전이 서울 시내 소공동에 있는 공보실 공보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1957년 4월 건축가 김중업의 전시회가 장안의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그가 세계적인 건축가 르 꼬르비지에의 첫 번째 한국인 제자이자 책으로만 접해온 서구의 건축을 직접 경험했다는 소식에 한국 건축계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이목까지 집중된 것이다. 해방 이후에 건축가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때거든요. 제대로 공부를 배운 일제가 건축가의 진정한 길을 교육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전시를 관람하면서 세계에게 돌아가는 어떤 건축의 사조와 문화를 접하면서 상당한 영향을 끼친 거죠. 그거는 건축뿐만 아니라 조형예술세계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겁니다. 휴전 이후 경제 성장은 미비했지만 대학의 설립과 승격이 활발히 이루어지며 교육에 필요한 시설물 건축이 급증했다. 학교 건축이 상당 부분, 그러니까 폐허 속에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 교육 건축물을 짓는 어떤 이런 기회가 많이 있었지 않았느냐. 김중업 선생의 대표적을 꼽으라고 하면은 서강대학교 본관,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 도서관을 비롯해서 학교 건물들이 많아요. 당시 대학 시설을 설계하는 것은 건축가들에겐 자신의 건축관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김중업은 해외 파라는 명성을 얻고 건국대학교 도서관, 부산대학교 본관 등의 설계를 맡게 된다. 초기 대표작 중 하나로 꼽히는 서강대학교 본관도 이 시기 건설됐는데 엄격한 비례와 면 분할 그리고 지형에 잘 들어맞는 조형이 돋보이는 건물로 유명하다. 이 건물의 특징은 하늘로 치켜선 형태의 얕은 기둥을 각 기둥에 걸치듯 띄운 지붕에 있는데 이러한 형태를 통해 김중업이 르 꼬르비제의 설계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변형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사라져가는 한국의 전통 양식, 이를 부활시키기 위해선 현대 건축에 접목시켜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김중업의 고민이 반영된 결과였다. 그 당시 세대에게 맡겨진 중요한 과제가 뭐냐면은 바로 우리 건축에 대한 정체성, 이것을 탐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건축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고 어떤 시대적 과제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을 잘 수행하셨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줄곧 어떤 우리 전통적인 이 풍토에서 오는 우리 민족의 어떤 감수성, 미의식 이런 것들을 현대 건축에서 배워온 어떤 조형 방식, 구축 방식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걸 구현하려고 애를 쓰신 분이에요. 고민을 해결할 기회는 한 통의 전화에서부터 시작됐다. 주한 프랑스 대사관의 설계 공모에 응모하라는 프랑스 대사인 로제 샹바르의 전원을 받은 것이었다. 꼬르비제 선생이 추천을 했다고 그래요. 김중업 선생님을. 대한민국에 이런 친구가 있는데 제자가 있는데 이 친구도 넣어서 한번 경합을 이렇게 해라. 그래서 추천을 받고 거기에 응모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을 냈는데 채택이 된 것이죠. 당시 그 주한 프랑스 대사관을 지으면서 건축가로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잡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고, 이 작품이 완성된 이후에 나름대로 어떤 김중업 작품으로서 하나의 첫발을 내딛는 거다. 그만큼 이제 중요한 작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공모에 당선된 김중업은 본격적인 설계를 앞두고 한 가지 결심을 굳힌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 전통 건축의 현대화를 실현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공사는 뜻처럼 진행되지 않았다. 프랑스 대사관 측에서 예산 부족으로 공사를 1년 남기고 돈을 지불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김중업은 자신의 이름으로 어음을 발행,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
공사를 계속 진행해 나갔다. 우리 전통성을 찾으려고 무진 그 첨화선, 우리 고유의 우리 전통미를 어쩌면 지붕선의 미학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한 선생님이 고민하고, 공사 중에는 거푸집을 관저의 거푸집을 이렇게 만들었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해체를 해서 다시 재제작을 자기 돈을 들여서, 그 정도로 선생님이 그것을 구현하려고 애를 쓰신 거예요. 주한 프랑스 대사관 같은 경우는 이제 도면으로 그 전체적인 설계안을 완성시키고 난 다음에 계속 현장에서 그것을 체크하면서 조정을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 변경이 날 때마다 그 수많은 도면들을 그렸기 때문에 건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철두철미하게 챙기시는, 그래서 하나의 완성된 작품을 구현하려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62년 봄, 많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주한 프랑스 대사관이 완성된다. 처음 안을 요청받았을 때로부터 3년 만에 이룬 성과였다. 건축이라는 것은 일단 제2의 자연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2의 자연이 제1의 자연하고 어떻게 잘 어울린다든가, 또는 컨트라스트가 있어서 극적인 효과를 남긴다든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예쁘고 한 번 보고 싶은 거 두 번 보고 싶고, 사람한테 얼마나 꿈을 던져줄 수 있고 감동스러워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콘크리트의 특성을 살려 전통 건축의 지붕선과 기둥 조형을 현대적으로 표현하는 데 성공한 주한 프랑스 대사관. 주한 프랑스 대사관을 설계하면서 이제 김정업 선생님께서는 한국 전통 건축이 가지는 지붕이라든지 지붕선이 가지는 어떤 중요한 특징들, 그 다음에 조화로운 배치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하셨고, 그걸 처음부터 의도를 하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업이 이번 설계에 갖는 의미는 컸다. 개인적으로는 르 코르비지에의 그늘에서 벗어났음을 확인하는 작업이었고, 한국 건축계로는 서양 건축의 한국적 수용과 한국 전통 건축의 현대화라는 두 가지 화두를 동시에 풀어냈다는 점에서 일본화된 서양 근대 건축의 마감을 뜻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건축사적으로 봤을 때 전통 건축에서 갖고 있었던 미, 더 나아가서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이 땅의 이런 것들을 현대 건축의 어떤 방식을 통해서 구현해낸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작품이 없다. 김중업 선생님의 프랑스 대사관은 사실 우리는 한국 현대 건축의 성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라고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분이 만들어 놓은 결과가 우리나라 전통 건축을 직설적으로 복사하지 않고, 그래서 현대적으로 해석한 그런 건축 미학을 이제 드러내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한국 현대 건축을 대표하는 건축이 된 겁니다. 주한 프랑스 대사관의 건립으로 1960년대는 한국 현대 건축의 출발점으로 평가되는 중요한 변환기로 기록된다. 한편 정부 주도의 공공 건축들이 발주되기 시작한 때도 이쯤이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는 근대화 정책과 서울 개조 계획의 일환으로 몇 가지 계획을 지시하는데, 그중 하나가 워커힐 건설이었다. 한국 정부에서 그때만 해도 중앙정보부가 아마 상당히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해외에서 VIP들이 오거나 뭐 하면은 숙소가 없다고요. 그런데 마침 워커힐 쪽에 프로젝트를 정부에서 추진을 한 거죠. 1961년도 처음에 이게 혁명정부에 김종필 당시 총리가 미군 병사들이 주말이면은 처음 일본으로 건너가서 유흥비를 쓰고 오니까 이 달러가 그쪽으로 가는 게 좀 국내에 이렇게 쏟아내면 어떠냐 하는 차원에서 워커힐을 지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가가 누구냐? 그러니 국회의사당 설계했던 김수근이 있다. 젊은 데리고 오라.
당신이 하겠느냐? 하겠습니다. 당시 총리였던 김종필의 부름을 받게 된 이는 일본에서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갓 30살의 젊은 건축가 김수근이었다. 서울시 성동구 광장동 소재에 약 50만 제곱미터 이상을 수용, 총 건설비 60억 환에 달하는 이번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김수근은 힐탑바와 더글라스 호텔의 설계를 맡는다. 더글라스 호텔은 산의 일부처럼 보이게 하고 힐탑바는 역삼각형 형태로 설계하며 김수근은 당시 한국의 시대 상황과 기술을 고려할 때 파격이 가까운 설계를 보여준다. 그 당시에는 외국 유학한 사람도 별로 없었고, 뭐 더더군다나 미국에서 뭐 직접 온 사람도 없었고, 가장 가까운 나라지만은 세계 건축에 접근해 있던 일본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 일본에서 자기가 배웠던 것만 이렇게 한국에 소개를 해도 엄청난 사실은 선진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의욕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세워지니까 그것만 해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